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Generalized Linear Mixed Effects 모델과 잠재 변수에 관해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은 이 첫 번째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한다라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이 잠재 변수 관련된 거는 이제 호프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살짝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새로운 내용이면서 마지막 부분을 좀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까지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계층적 모형에서 베이전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 예시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저저번 주 발제 때 그 학교의 수학 평균 점수 관련된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 똑같은 예시를 가져온 건데 지금 어,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는 이제 평균 뮤 제로를 지금 추정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학교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A 학교, B 학교라고 한다면, A 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4명, 그다음에 B 학교는 학생 수가 19명일 때, 각각의 지금 학교의 평균을 나타낸 건데, 이 A 학교의 평균이 더 높다고 해서 우리가 이 A 학교가 더 우월한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바로 이제 소표본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 표본 평균이 진정한 평균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동전을 예로 들면은 뭐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이렇게 헤드가 4번 나왔다고 해서 이 동전이 편향되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소표배일 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정규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을 잘 보시면 지금 U와 그다음에 감마 J랑 그다음에 오차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이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한 평균인 뮤 제로를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 뮤 제로는 U와 그다음에 이제 감마 J 이렇게 두 가지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뮤 J 해수는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옆에 식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바로 그 축도 추정의 원리와 관련된 건데 여기서 이 계층적 모델의 구조는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 것인데 두 정보를 가중평균에서 표본 크기나 분산 비율에 따라 수축시켜 추정치를 안정화시키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예시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이 Y 바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자체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Y 바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거를 이제 데이터 비중으로 보고 뒤에를 이제 사전 비중이라고 두는 건데 그 앞에 붙은 이 가중치들이 각각 데이터의 비중과 이제 사전 가중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수식적으로 쓴다면 예를 들면 표본이 작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의 어떤 비중이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가중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전 평균적으로 그 값이 당겨진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슈링키즈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표본이 적어서 좀 불안정한 집단 평균을 전체 평균 쪽으로 좀 당겨서 최저값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예시를 떠올리면은 우리가 한 저저번 주 시간에 발제 때 이제 100개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수학 점수에 대한 데이터만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SES 데이터라고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추출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수학 점수에 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자 하는데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양의 상승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좀 자세히 추론을 하고자 이제 계층적 모델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우리 회계식에서 요거는 그냥 절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기울기 그 다음에 우리 이 SES는 그냥 XIJ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XIJ의 즉 이 예시에서는 X 대신에 SES 그 값을 대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 J에 대해서 학교별 회계 모형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 X가 이제 수학 점수의 Y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별로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베타 J는 지금 회계 개수인데 지금 베타 0J 여기서 이 앞에 거는 절편이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 SES가 1 증가할 때 수학 점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회계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네, 2페이지 전에 나왔던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표본이 작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표본 크기가 작을수록 좀 대표성이 떨어지는 단어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극단적인 최소제곱수 추정치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정보를 공유하는 계층적 자료 모델을 구조를 도입을 해서 이 작은 표본, 즉 소표본 그룹의 추정치를 안정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층적 준규 모델 구조, 회계 모델 구조를 살펴보자면 원래는 이렇게 두 층으로 이렇게 이분화돼서 분류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예시에서는 1층, 2층 이렇게 두 가지 층으로 분류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에는 뭐 3층까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예시에서는 그룹 내와 그다음에 그룹별 이렇게 두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YJ 같은 경우에는 학교 J에 해당하는 종속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J에 해당하는 회귀계수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층, 2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1층에서는 각 학교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 개개인의 SH가 수업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그 패턴,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별 데이터를 나타낸 것으로 학교 집단의 어떤 공통 분포에서 이게 추정됐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학교 간의 차이를 모델링합니다. 이때 이 바타 J 같은 경우는 다별량 정규 분포를 따지는데 평균이 세타이고 제 공분사 시그마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층과 2층 각각의 부분을 소개를 드리고요. 일단은 1층에서의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회계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계수 베타 J의 XIJ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차항을 더한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차항은 평균 영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합니다. 이때 이거를 좀 이렇게 다시 쓰면은 YJ 같은 여기서 I는 아까 J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는 그냥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전체를 포괄해서 YJ라는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한다면 Y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레이 룰을 따르고 평균이 XJ 벡터 J 그 다음에 분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제곱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를 곱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은 이제 학교별로 학생들의 SES와 점수를 연결하는 어떤 회계식을 세우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층 모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2층 모형은 아까 이제 학교별로 어떤 공통된 분포를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별량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이 세타, 공분산 시그마인 어떤 다별량 정규 분포를 다별량 정규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 추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 문장 같은 경우는 이 교재에 있는 한 문장을 가져온 건데 이걸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면 제가 좀 중요한 키워드를 이제 세 가지로 꼽고 이거를 밑줄을 쳐놨는데 여기서 어,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일단 첫 번째 핵심 키워드를 꼽았는데 이 말에 사전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 말인 즉슨 서로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는 이제 서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이런 A, B 학교들에 대해서 이 학교들이 하나의 어떤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추출되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같은 분포에서 추출되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택하는데 왜냐하면 정규 분포에서 추출을 하는 게 좀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변동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학교 간의 어떤 세계계수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 모델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베이지안 계층 모형은 이제 저저번 결제 때 다뤘었고 오늘 지금 제가 다룰 거는 이 마지막에 있는 성형 혼합 모델이고 그 다음 파트에서 중경님께서 일반화된 계층적 성형 모델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형 혼합 효과 모형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앞서 설명했던 그 1층, 2층 모형을 이제 하나로 합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1층, 2층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그 1층에서의 그 회기식은 이렇게 작성이 되었었고 2층에서의 회기식은 그 메타원들이 어떤 공통된 분포에서 추출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썼었는데요. 앞에서 계층 모형은 이렇게 계층별로, 층별로 구조적으로 분리해서 표현하는 반면에 이 LM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즉 고정 효과랑 임의 효과를 한 수식에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베타 J는 세타와 감마 J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세타는 고정 효과, 그다음에 이제 감마들은 임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층 아까 회기 모형 식에서 이 베타에다가 이 세타 플러스 감마를 그냥 대입을 하면 이게 바로 그냥 LM이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타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고정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이 SES가 어떤 수학 점수 Y에 미치는 어떤 공통된 평균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감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마다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공통된 어떤 세타에서 벗어나는 정도 즉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 편차를 의미하는 게 바로 임의 효과 감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모델식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기존의 어떤 계층적인 어떤 회계식에서는 앞서 제가 그 SES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요거를 그냥 SESIG라고 썼었는데 그냥 글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타용 J가 요거는 극절편 그리고 이거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각각의 이 고정 효과와 임의 효과가 합쳐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타는 고정 효과, 감마는 임의 효과. 이때 이 앞에 이 학교 예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 효과에 들어간 그 SES, 요 X가 그 임의 효과에도 동일하게 들어가서 사실상 요 XIJ라고 지금 그냥 하나로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LM이라는 그 혼합 모형식으로 풀어쓴다고 하면은 지금 어차피 델타 J 안에 절편과 그 수업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XIJ와 델타 J가 세타와 감마를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그 XIJ 모두의 세타와 감마 J가 각각 분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지금 밑줄 긋는 이 식으로 이제 회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위의 식과의 차이를 이 식과의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감마 뒤에 붙은 게
x가 아니고 이번에는 z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은 x랑 z가 달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 x랑 z랑 이렇게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는 이 두 개가 벡터가 길이가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부 변수가 겹치거나 이럴 때 분리해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x랑 z를 구분해서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앞서 예시에서 x 같은 경우에는 SEX 사회경쟁 지혜라든가 성별 나이 등등이 될 수가 있고 Z 같은 경우에는 인이 효과로 학교별로 다른 학교별로 다른 절차를 포함하는 좀 길이가 짧은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앞선 예시에서는 XIJ랑 ZIJ가 동일한 경우라서 하나로 처리를 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따로 분배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갖고 왔는데 YIJ를 그냥 어떤 환자 A의 Z번째 시점에서의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XIJ를 투영력 또는 복용 기간이라고 하고 ZIJ를 개인 환자 체질별로 다른 어떤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면 어떤 약물 투여량을 똑같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마다 어떤 혈압 감소 효과 평균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환자는 5ml 수분만큼 감소를 하지만 B 환자 같은 경우에는 3ml 수분만큼 감소를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 개개인별로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다 드러내는 게 바로 ZIJ라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안 추론을 어떻게 모델을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안 접근에서 이제 베이지안 접근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사전 정보를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얻은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음표를 추정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베이지안 추론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사전 정보에서 이제 세 개의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이 세타와 공분사 그다음 시그마 제곱은 각각 이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베이지안에서는 이제 사후분포를 계산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식에서 알 수가 있듯이 사후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분포와 이제 우도의 비례를 하잖아요. 사실상 여기는 지금 비례하고 지금 여기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확률을 1로 맞춰줘야 돼서 여기 분모에 이제 정규와 상수가 붙은 건데 사실상 우리 정규와 상수는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로 나타냈을 때 사후분포는 그냥 사전분포와 우도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세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사후분포를 구하면 좀 형태가 알려진 예를 들면 정규 분포라든지 역감마 분포라든지 우리가 좀 형태가 알려져서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포들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이때 킵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파라미터를 한 번에 복잡하게 샘플링하는 대신에 이 우리가 앞서 구했던 좀 알려진 분포로부터 이제 조건부 사후분포를 구해서 하나씩 샘플링을 반복하면 좀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미 컨주게이트 파일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 컨디셔널 분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23이 남았는데 제 상태에서는 사실 원래 가독성을 위해서 사실 좀 생략한 부분이 많고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담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말로 설명하는 부분이 좀 길어지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따라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는 제가 이렇게 노트라고 표시를 해왔는데 저는 아마 이 왼쪽 부분을 위주로 발표를 드릴 것이고 제가 발표를 하면서 이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면 좀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앞에서 이제 세타, 시그마, 공분상, 시그마 제곱 이런 파라미터들이 나오는데 이런 다수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의 사분포를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거의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노트에 나와 있긴 한데 세 가지 이유로 이 복잡성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서 앞에 페이지에서 차분보를 구할 때 이 정규와 상수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이 정규와 상수를 계산할 때 있어서 이렇게 다분 적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원수가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고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발제 주제가 계층인 만큼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이제 계층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 유전성으로 인해서 계산할 때 있어서 marginalize out을 해야 해서 또 복잡해진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오도나 사전 분포가 정기 분포가 아니라 비정규성이라든지 비선형성을 띈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업의 클로즈업이 존재하지가 않아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ull conditional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나머지 모수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특정 모수의 조건부 사업분포를 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어, 아, 한 번에 모든 모습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번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샘플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전체 사업분포를 근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수의 파라미터의 모델의 사분포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고 이의 해결책으로 이제 풀 컨디셔널 분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알코도로 구현을 했는데 전 지금 알코도를 직접 돌리기보다는 그냥 결과만을 가져와 봤는데 방금 전 슬라이드에 있던 알코도를 시행한 결과가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간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이제 트랜스포머스를 그려서 우리가 왜 풀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이 를 사용을 해서 전체 사운드를 근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스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스이 시사하는 바는 이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수렴성, 두 번째는 혼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렴성은 이제 버린 이후에 추세 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를 통해 사분포를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버닝이라는 것은 그 MCMC 초기 단계일 때 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 샘플들이 어떤 목표를 수렴하기 위해서 좀 불안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초기 기간을 이제 버닝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이 초기 구간을 제외를 하고 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샘플링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초기 버닝 이후에 추세가 없이 움직인다, 즉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이는 곧 수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혼합인데요. 좋은 혼합이 될 조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혼합이 좋으면 어떤 표본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좀 낮아서 이제 사후 추정의 분산이 좀 낮아지게 되는데, 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좋은 홍합은 일단 사후 평균 근처를 왕복한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U랑 시그마 제곱이랑 이 타워 제곱을 트랜스포머를 나타냈는데 이 첫 번째 트랜스포머이 좀 가장 안정적이다, 좋은 양상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U가 좀 운동폭이 좀 일정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 좀 홍합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거는 이제 사원거의 분산 크기를 나타내는데 뮤랑 한번 타워 제곱을 비교해 보시면 이 뮤가 좀 타워 제곱에 비해서 좀 더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좀 불확실성이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벡타와 세타, 그다음에 공분산,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대한 완전 조건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속 누누이 설명을 드렸듯이 계층적 회귀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먼저 정보 공유라는 특성인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학교 예시를 들었었잖아요. 예를 들면 A 학교는 뭐 4명밖에 없고 B 학교는 19명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A 학교는 그 표본이 적다, 즉 데이터가 적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B 같은 경우는 좀 데이터가 많은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소포분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정한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데이터가 많은 그룹이 A한테 정보를 공유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 이제 독립성인데 이 파라미터들이 주어졌을 때 각 그룹의 어떤 회귀 계수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분포한다. 즉 어떤 한 그룹의 회귀 계수 값이 다른 회귀 계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각 베타 j는 멀티플의 늘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파라미터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주의할 게 공분사 같은 경우에는 그룹 간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 그룹 내 오차를 의미하는 것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수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 수식을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이 수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복잡하게 수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노트를 참고해서 보시면 일단 이 베타 J의 어떤 조건부 분포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정밀도와 그다음 이제 데이터 정밀도의 합의 역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산에다가 이 뒤에 부분은 사전 정보와 데이터의 합을 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좀 다른 걸 이제 다른 거를 좀 더 가져와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WA와 음, 여기서 요식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가중평균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만약에 A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얻은 추정치라고 하고 B가 어떤 사전 정보로부터 얻은 정보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곱해져 있는 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 W 같은 경우는 사전 정보에 대한 가중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는지는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앞에서 제가 평균과 분산의 식이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산식에다가 요 뒤에 이제 사전 정보와 데이터의 합이 더해진 걸 또 곱해진 형태로 이제 조건부 평균이 정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서 이제 OLS 추정치의 베타로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을 할 때 베타는 그냥 x 프라임 x 인버스 x 프라임 y로 쓰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베타 OLS 추정치는 베타 OLS 추정치를 얻은 베타 계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뮤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방금 요 옆에다가 쓴 요 가중 평균과 같은 얘기를 의미하는데 요 베타가 이제 데이터고 요 A가 지금 데이터고 베타가 어떤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 그다음에 이제 B가 사전 정보고 베타가 이제 어떤 사전 정보에 대한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만약에 만약에 n이 작다, 즉 표본이 너무 작게 되면 데이터에 할당되는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데이터에 주는 가중치가 더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값이 평균적으로 끌어당겨지는 이제 슈링키지 효과가 나타내는데 그거는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그 내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리치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 리치가 갑자기 왜 등장하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OLS는 앞서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OLS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회귀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잡음이 많거나 아니면 다중 공존성
높다라고 한다면 회귀계수가 좀 불안정할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이제 사전 정보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개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규화 기법 중에 하나인 리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리츠 말고도 마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리츠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표본이 작으면 데이터의 힘이 약해져서 데이터의 가중치가 약해져서 평균적으로 끌어당겨지는 슈링케이지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리츠에서도 어, 이 리츠에서 그러면 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끌어당겨지니까 즉 A가 B 방향으로 끌어당겨진다. 즉 A가 B 방향으로 끌어당겨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사전 정보에 대한 가중치가 좀 더 커진다고 하면 OLS를 0으로 수축시키는 힘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타와 그다음에 이제 공분산의 원주 조건과 분포에 대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그냥 이 해석만 짚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타에 대한 사후 분포는 이 사전 정보와 그다음 이제 모든 그룹의 회의계수의 평균이라는 데이터 정보를 정밀도 기준으로 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얻어낼 수가 있고 공분산 같은 경우에는 공분산의 조건과 사후 분포는 관련 사전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룹들의 평균 세타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스케일을 나타내는 정보와 결합하여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감마 분포를 따르는데 요 오차 분산은 제 회귀 계수들이 주어졌을 때 각 그룹의 SSR을 통해서 전차 제곱의 합을 통해서 이 오차 분산 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SSR을 보시면 이 항에서 J별로 다른 식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SSR 같은 경우는 각 J별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즉 J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객세플라에서 이 오차 분산 항을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이 매번 SSR을 재계산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사후분포 분석을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수학 점수 예시에 어떻게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앞서서 이제 베이지안 분석을 할 때 사전 분포를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먼저 사전 분포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이제 사람수 세타에 대한 어떤 사전 기대과 미울 배로 같은 경우에는 OLS 회귀 추정치 평균과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 또 분산 감마 제로 같은 경우에는 샘플 분분선과 같게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 평균과 분산을 OLS 추정치, 즉 데이터 추정치의 평균을 설정한다는 것은 어떤 실증적인 분포에서 추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사전 분포가 비편형적이고 약한 사전 분포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분산이 크다라는 건 좀 넓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는 좀 사전 정보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는 곧 자유도가 작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이거는 사전 정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데이터의 영향력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오차 분산 및 분사 관련 사전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S0 같은 경우에는 역시 OLS 추정치 기관으로 한 표본 공분산인데 여기서 이 알파 제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 P 플러스 2가 나왔는지를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공분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분모가 이제 역 위시트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제 이게 두 개의 이제 자유도와 이제 S0 즉 스케일링률이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공분산이 기대값이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이 기대값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에타 제로가
P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P 플러스 1보다 작은 경우는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 평균이 정의가 되잖아요. 이게 무한적으로 발산이 돼서 평균이 어떻게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모가 양수가 되는 조건 하에서 이 비례값을 정의를 합니다. 이때 이 P 같은 경우에는 이 행렬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앞서서 그 학교 예시에서 베타를 베타 J를 베타 0J, 베타 1J라고 추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P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도가 P 플러스 2인 상태에서 P가 2를 대입을 해주면 4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P 플러스 2는 4라는 수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던 건데 자유도는 이제 사전 정보의 강도를 나타내는데 사실상 이 자유도를 앞에서 P 플러스 2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P 플러스 3, 뭐 P 플러스 뭐 100 이런 숫자로 자유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P 플러스 2를 설정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최소 자유도를 설정을 한 이유는 사전 정보의 영향력을 좀 낮추기 위함인데요. 사전 정보가 너무 강하면 이 데이터 왜곡 문제, 그다음 이제 모델 유연성이 감소되는 문제, 그다음 이제 편향이 증가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 자유도를 최고 자유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깁스 샘플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횟수의 스캔을 시행해서 매 10번째 스캔마다 값을 저장을 해서 낮은 자기 성관을 유지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닝이라는 희소화 기법을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MCMC 기법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그 전 이터레이션에 영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시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 간에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데 이런 자기 상관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n번째 샘플만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예시에서는 그냥 n이 10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번째 샘플만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깁스 샘플링은 이제 복잡한 결합, 사음포를 직접 샘플링하기 어려울 때 쓰는 MCMC 기법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모수들을 한꺼번에 뽑는 대신에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샘플링해서 결합 사음포를 근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버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시 그래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세타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학교 예시에서 그 기울기 어떤 학교 두 번째 학교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슬로우 세타추의 95% 신용 구간 여기서는 신뢰 구간이고 신용 구간인데 신용 구간은 이렇게 나왔고 그 사후분포의 신용 구간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 사후분포 95% 분위수의 신용 구간이 왜 나왔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깁스 샘플링을 할 때 있어 저장된 평가들을 기반으로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뭐 분위수 같은 것들을 계산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분위수 기반 신용 구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구간을 비교해 보시면 밑에 구간의 구간이 훨씬 더 길이가 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데이터가 세타추에 대한 정보에 대한 강력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네. 강력한 정보를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터추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학교 두 번째 학교의 기울기랑 사업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세터추 틸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의로 무작위하게 뽑은 학교 기울기에 대한 사업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세터추 같은 경우는 우리 임의로 뽑았기 때문에 사실상 분포가 이렇게 넓게 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학교 간의 변동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반면에 세타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임의로 어떤 하나의 특정 학교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분포가 이렇게 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별로 회귀선에 대한 사후 기대값을 보여주는 건데 이 회색선들은 이제 학교별로 수정된 회귀선이고 검은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학교의 어떤 평균 회귀선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객층적 모형은 이제 정보 공유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벗어난 요 가령 이렇게 음수 기울기를 받는 어떤 학교 회계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객층적 모델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극단적인 값들이 평균적으로 점점 슈링해서 즉 이렇게 극단적인 값의 기울기를 갖는 회계선도 이 사실상 이 검은색 회계선에 근접하도록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해주는 게 바로 계층적 모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로써 과도한 변동성을 방지하고 좀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해요. 그래서 50분까지 하고 10분 끊고 다시 나머지 50분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Generalized Linear Mixed Effects 모델인데 앞서 채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베이지언 회귀 계층 모형에서 이제 베이지언 회귀 계층 모형 같은 경우는 노멀 모델에서 가정을 했기 때문에 풀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뭐, 음, 어,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채원님께서 발표해주신 그 베이지언 계층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어, 그 데이터가 노멀 모델에서 이제 나왔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깁스 샘플링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풀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할 수 있었는데 포화성 회귀 모형 같이 이제 풀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이 정의되지 않는 경우 이제 우리가 깁스 샘플링을 사용할 수 없고 이제 그럴 때는 메트로폴스 알고리즘을 저번 주 발제에서 다루었던 메트로폴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샘플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결합했다. 베이지안 계층 회귀 모형이 결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사실 거의 없고 이제 전주차 발제에서 했던 그 메트로폴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랑 이제 방금 다루었던 베이지안 회귀 계층 모형 이 두 개가 섞여졌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언제 MCMC를 사용하고 언제 메트로폴스 사용하고 언제 깁스를 사용하는지 그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짚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지언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수가 고정된 상수가 아닌 확률 분포를 가진 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베이지언 어프로치 접근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노이 세타라는 분포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빈도주의적 관점, 수익통계학 2에서 이제 수익통계학에서 다루는 게 빈도주의적 관점인데 세타는 고정된 값이죠. 그래서 세타가 상수인데 다만 그 상수를 모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잘 뽑아가지고 그 모르는 값인 세타를 추정한다가 이제 빈도주의적 관점이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베이지언 관점은 세타를 확률 변수라고 보기 때문에 세타가 어떤 값일 가능성이 얼마다라는 확률 분포를 얻는다. 그래서 저희의 관심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되죠.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해 베이지 정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의 정보를 반영해서 모수의 확률 분포를 갱신한다라는 게 베이지 정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적분을 계산하는 게 워낙 계산이 쉽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아이디어가 첫 번째로 컨주게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prior distribution과 posterior distribution을 같게 만들어서 복잡한 적분 없이 사화분포를 계산하겠다. 즉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만약에 포화송 세타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prior를 감마라고 잡으면 posterior도 감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스테일 분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포를 크로스폼을 알기 때문에 적분을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포스테일 분포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더라가 선주기 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사후 분포가 이렇게 크로스폼으로 우리가 감마 분포다. 예를 들어서 감마 분포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 관심사가 세타의 expectation 또는 세타가 2보다 클 확률 이런 적분값이 필요한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디스트리뷰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걸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분포에 따라서 적분이 복잡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특히 노멀 분포와 같이 파라미터가 2개 이상인 경우 그러면 적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은 우리가 포스테리어 분포를 크로스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알고 있는 분포에서 직접 모수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 샘플링된 모수들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pectation이 궁금하다면 얘들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이 마치 이 값의 확률 수렴하더라가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이고 마찬가지로 세타가 2보다 클 확률은 여기에서 세타가 2보다 큰 거의 개수를 찾아서 충분히 크게 표본을 뽑는다면 이 역시 확률 수렴하더라가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따라서 적분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포스테리어에서 표본을 뽑아서 적분을 계산하자가 그죠?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의 아이디어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하는 건데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네. 네, 저는 근데 복습이 다 슬라이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녹음을 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은 이제 컨주게시가 성립하는 경우 이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렇고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따르는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프라이어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로 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우리가 라이큐드가 예를 들어서 포화송이라고 정하면 프라이어를 무조건 감마라고 잡아야 컨주게시가 성립해서 포스테리어도 감마라고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감마 분포를 프라이어 사전 분포로 잡는 게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마 분포는 서포트, 즉 x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0보다 큰데 만약에 우리가 사전 분포에서 뽑은 데이터가 0보다 작은 값도 나올 수 있으면 감마 분포로 잡는 게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GLM 모델 이거 아직 정의를 안 했는데 어쨌든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정의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한 아이디어가 마르코프 체인을 구성해서 마르코프 체인의 몬테카를로 기법인 MCMC 기법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은 오로지 직전 상태만 의존한 시퀀스고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얼고딩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가정을 해서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샘플 뽑는 분포가 이동성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제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거랑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마르코프 체인을 잘 구성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조인트 포스테리어에 수렴하도록 하자가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하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깁스 샘플링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각 변수에 대해 나머지 변수들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조건부 분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티베리트 노멀 같은 경우는 모수가 두 개 있죠. 세타랑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시그마 제곱을 걸고 세타의 분포와 반대로 시그마를 걸고 세타 제곱의 분포가 있을 거고 요 두 개를 크로스폼을 정의할 수 있으면 이제 깁스 샘플링을 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크로스폼을 도출이 가능하더라. 그렇게 도출이 가능한 이유는 이 각각의 조건부 분포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컨주게이트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세미 컨주게이트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샘플을 계속하면 이 샘플된 모습들이 마르코프 체인을 이루더라. 왜냐하면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건 바로 전 모습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직접 모습에서 이제 컨디션을 걸기 때문에 마르코프 체인을 이루고요. 적절한 조건 하에서 조인트 포스테리어에 수렴하게 되더라가 깁스 샘플링의 아이디어죠. 근데 깁스 샘플링도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크로스폼을 정의가 돼야 이제 깁스 샘플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크로스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얘기한
Generalized Linear Model, GLM이라는 건데 이게 지난주에 다뤄준 건데 사실 정확한 용어보다는 이제 포화성 회귀라는 게 아마 다뤄졌을 거예요. 포화성 회귀가 뭐냐면 데이터가 일단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개수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러면 개수 같은 경우는 이산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노멀 분포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노멀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포화성 분포를 데이터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데이터의 expectation을 한번 구해보니까 뭔가 이차 함수 quadratic form과 뭔가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러한 포화성 회귀 모델은 generalized linear 모델이더라. 그러면 이걸 정의를 알아야겠죠. GLM의 정의는 definition 정석 변수의 기대값이 링크 함수 독립 변수의 선형결합과 연결되는 모델.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GLM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로 종속 변수 분포가 exponential family의 일종이어야 돼요. 이거 수통2에서 아마 complete statistic 할 때 이거 아마 다뤄질 텐데 그거 어려운 게 아니고 지수함수 꼴로 PDF가 표현이 되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이 있죠. B세타가 상수가 아니어야 되고 서포트 X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세타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가 만족을 하면 이제 지수족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수리 통계학에서 대부분 다루는 뭐 정기분포, 감마분포, 익스포넨셜 분포, 베타 분포 이런 거 다 지수족이고 다만 유니폼 분포 같은 경우는 서포트가 X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세타까지고 세타에 의존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유니폼 분포는 그래서 지수족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분포, 지금 포화성회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스포넨셜 분포로 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수족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독립 변수들의 선형결합, X의 선형결합을 구성된 선형 예측자가 지금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차 함수라 가정하고 X들의 선형결합으로 우리가 예측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만족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기대값과 방금 얘기한 선형 예측자를 연결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포화성에 비해서는. 그러면 여기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취하고 로그 취하면 expectation의 로그를 취하면 선형 예측자 베타 트랜스포즈 x죠. 그래서 로그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화성 회귀는 generalized linear 모델 일종이다라고 보면 되고 사실 다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포화성 회귀가 GLM이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몰라도 되고 포화성 회귀는 결국 GLM이고 잘 안 돼요. 포스테리어가 크로스폼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나머지를 걸고 배타를 한 조건 분포도 표준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깁스 샘플링 같은 기존 샘플링 기법은 불가능하더라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한포를 걸고 수락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적으로 수락하는 과정이고 예를 들어서 R이 1보다 큰 값이 나왔으면 무조건 수락을 해요. 그래서 이 샘플된 U 스타를 무조건 수락한다가 R보다 클 때고 만약에 R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기각하는 게 아니고 R의 확률로 수락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 0.6이면 0.6의 확률로 수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뽑힌 샘플들을 열심히 뭐 수리적으로 증명해봤더니 마이크로 체인을 이루는 건 당연하고 이 샘플들이 포스테리어를 수렴하게 됨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고. 그리고 요 부분의 항은 만약에 이 J라는 이걸 이제 제한분포라고 하거든요. 샘플을 뽑는 제한분포를 J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제한분포가 대칭이하는 조건이 있으면 제한분포가 대칭이하는 조건이 있으면 이 항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한분포의 대칭에 대한 거는 사실 전주차 발제자분께서 너무 잘 다뤄주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분포의 형상이 대칭인 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 제한된 상태로 갈 확률과 제한된 상태에서 현 상태로 갈 확률이 같으면 이제 제한분포 대칭이다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예시가 정규분포나 균주분포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분포가 왜 대칭이에요?라고 한번 다시 보면 PDF를 구해보면 똑같죠? 얘랑 같기 때문에 제한분포가 대칭이다. 즉 정규분포는 제한분포가 대칭이에요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칭인 경우 이 항은 U 스타가 기분돼 있을 때 US의 확률 US가 기분돼 있을 때 U스타의 확률, 제한 분포가 대칭이면 요 두 개 항이 같겠죠. 분자랑 분모의 항이 같기 때문에 이게 1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분포가 대칭이면 이 부분이 1이 돼가지고 수락 확률 계산이 간단해지겠죠. 이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러한 경우를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또 이 제한 분포가 만약에 풀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사실 거기에서 그냥 샘플 무조건 뽑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깁스 알고리즘이겠죠.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은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의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뭐가? 메트로폴리스랑 깁스가. 그래서 이게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보면 되고, 다만 가면 갈수록 식이 복잡해지죠.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에서 이 항 지워지면 메트로폴리스고 무조건 수락하면 깁스죠. 그래서 컴퓨팅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깁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좋겠다. 네, 이게 전반적인 얘기였고, 계층적 구조는 뭐 정의됐고, 그러니까 이 대칭적 구조를 사용하는 가장 어, 중요한 이유는 슈링케이지 때문이죠. 즉 관측값이 적은 집단 같은 경우 뭔가 관측값이 적기 때문에 이제 좀 평균 같은 게 추정값이 좀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극단적인 값이 전체 모집단의 추정값으로 슈링케이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추정을 할 수 있더라가 계층적 구조의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방금 그 앞에서 다뤄진 내용은 LMM 즉 이건 존재고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따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이 데이터가 노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요. 즉 입시온 ij가 노멀 분포를 따른다 가정하기 때문에 yij도 노멀 분포를 따른다 가정하고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만드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 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죠. 앞서 얘기했던 개수에 대한 변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음수 값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이산형 데이터죠. 0, 1, 2 같은 정수값만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포화성 같은 모델이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이 노멀 모델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성 모델을 도입할 수 있고 그러면 앞서 계층적 구조에다가 GLM 방금 얘기한 포화성 회귀 같은 걸 더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층적 구조도 있고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이어서 깁스만으로 안 되고 메트로폴 세이스팅도 사용해야 되더라가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건 전혀 없는 게 일단 깁스 스텝을 쓰는 과정이 있고 메트로폴 스텝을 쓰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 세타랑 시그마는 깁스 스텝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깁스 샘플링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Y라는 데이터가 노멀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계층적 구조를 보면 얘가 노멀이 아니거든요. 노멀이 아니어서 이제 세미 컨주게이트가 안 성립하고 풀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얘는 영향을 받죠. 베타는 이제 영향을 받아서 얘 같은 경우는 메트로폴 세이스팅스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얘는 계층적 구조상 영향을 안 받아요. 얘는 오직 베타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베타들만 의존을 갖지. 그래서 이 베타들 같은 경우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사용해야 되더라.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사용하고 얘는 그냥 기존 깁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얘는 여전히 노멀 분포를 따르니까. 따라서 알던 깁스로 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 되더라. 얘는 메트로폴리스. 근데 메트로폴리스를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똑같은 방법이에요. 대한분포를 이번에 멀티베이트 노멀로 설정했네요. 이렇게 하고 어셉턴스 레이시오 수락 확률을 정의하고 뽑을지 말지 결정을 하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세타랑 시그마는 풀 컨디션 디스트리뷰션 이게 깁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포스테이를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예시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있어요. 21마리 실험용 쥐가 있고 각 쥐의 장을 20개 구간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그 쥐별로 총한 개수를 구간별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쥐가 있을 거고 좀 이제 건강한 쥐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랑 좀 차이가 클 거란 말이에요. 즉 쥐별로 일단 종양수의 패턴이 다를 거예요. 즉 종양이 적은 것도 있을 거고 많은 것도 있겠죠. 즉 집단 간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랜덤 효과가 커서 일단 LMM 믹스 이펙트를 고려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 Y가 종양 개수인데요. 종양 개수는 자연수죠. 그래서 이산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GLM을 쓰더라. GLM도 쓰고요. LLM도 써서 GLMM을 쓰자가 목표예요. 그래서 GLM을 확장한다. 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GLM을 쓰는 이유인데 다시 한번 보자면 이게 각 G별로 그 종양 이게 1번지 뭐 이게 20번지 뭐 이런 건데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런 집단 간 이질성 때문에 우리가 집단 간 이질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델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걸 이제 모델링 해봤더니 뭔가 4차 함수로 모델링하는 게 제일 적합하더라여서 위에서 4차 함수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화송 모수를 따르고 이 모수를 4차 방식으로 이제 할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하고 얘는 깁스로 하고 얘는 메트로폴리스로 하고 제한폭을 잘 설정했더니 수용률이 31%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MCMC를 해서 5,000개 포스테일 샘플 해본 결과 결론이 이렇게 나왔더라라는 거고
사실 별로 설명할 건 없는데 이게 세타고 얘가 세타에 관련된 거고 물론 이제 세타 트랜스포즈 근데 세타와 관련된 거고 이게 베타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뭔 그림이냐면 이제 계층적 구조를 보면 계층적 구조를 보면 세타가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고 베타가 각 집단의 평균이잖아요. 이 세타보다 베타들의 신용 구간의 차이가 큰 거죠. 즉 지금 그림을 보시면 뭐, 그림을 보시면 베타가 차이가 크죠. 이 세타보다 베타들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Y고 동양의 개수를 이제 GLMM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더라라는 결과고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세 가지 결과 중에서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세타에 관심이 있으면 이것도 쓰고 베타에 관심이 있으면 이것도 쓰더라. 그래서 다양하게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GLMM이더라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상태에서 이걸로 넘어 이걸로 공유해봐. 뭐가 뭔가 음,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변수를 이제 순서형 비율을 쓰는 방법을 할 건데요. 지금 원래 순서형 채워할 수 없는 순서형 자료나 일반적인 선형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여러 자료가 순서형 자료들 있잖아요.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뭐 정말 많은데 수치할 수 없는 순서형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로 이제 만족도나 또 학위 수준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순서 정보만 있고 강력 정보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순서형 수치할 수 없는 순서형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정규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형회계 기본 가정의 정규성을 가정이 유도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재 있는 예시인데요. 어, 지금 강 변수가 보시면 자녀의 학위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5개의 값을 주었는데 이 5개의 값을 1, 2, 3, 4, 5에 대응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제 일반적인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럼 석사는 무학위 이사인가? 박사는 고졸 학사하면 되나? 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위에서 말했던 순서형 자료가 간격 정보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선형 회의가 안 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피처를 해봐야겠죠. 어떻게든 선형 회의를 해보려고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잠재 변수입니다. 그래서 잠재 변수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주어진 변수가 위에서 보시면 만 변수로 자녀의 학위 수준, 그리고 설명 변수로 자녀의 수,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 한 명 이상이 대학 학위를 가졌는지 여부. 그래서 이거는 0 또는 1로만 주어지는 바이너리하게 이 세 개의 변수 말고도 새로운 변수 하나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걸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변수인 x와 반응 변수 y 사이에 만들어주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z를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어떻게 이제 아까 문제가 있었던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x와 z와의 관계부터 이제 볼 거거든요. 그래서 x와 z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x와 z와의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 선형 회계의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차량의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그 z를 연속적인 값으로 함으로써 정규성을 만족시키도록 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잠재 변수가 이제 그 여러 잠재 변수 중에 프로빈 잠재 변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시를 그 이상형 자료로만 봤고 1 또는 0 바이너리한 걸로만 일단 좀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식을 보시면 지금 z값이 0보다 큰 0이라는 이 임계점에 대해서 지금 y의 값이 결정되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z가 정의되어 있던 대로 바꿔주고 엡실론을 넘겨주고, 그리고 그, 그 엡실론이 평균이 0이었으니까 이렇게 시메트리가 성립해서 이제 이 표준 정규 분포 누적 분포 CDF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또는 정규 분포의 CDF를 활용을 해서 이 이 정장수를 정의를 해주는 것을 프로빗 존재 변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아래 같은 경우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이너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1, 2, 3, 4, 5 이런 값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두 개의 CDF, 하나의 CDF, 다른 CDF를 빼는 구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창의 정규성 자료가 발표됐어요. 그 다음 문제는 간격 정보가 없다는 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그쪽에 세배를 하면 뭐 석사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볼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y와 z 간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라는 함수를 저희가 정의할 건데 z 값을 구간화해서 나눠서 어떤 구간을 속하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y값을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구간이 포함이 되게 돼요. 여기 구간에 있는 구간에 z가 포함되면 1이고 그 다음 구간이면 2고 이렇게 수축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g 함수는 z의 그 y의 순서 정보를 그 z의 순서 정보로 그대로 바꿔가지고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디크리징 펑션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이제 그 간격의 정보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완전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조금 여기다가 좀 모의 소재를 적었는데 다 적거나 아예 안 적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간의 길이라는 거를 연속의 잠재 연속수가 아니라 z가 다음 순서 y값 나중에 이동 소리로 해서 어떤 간격 정보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아니라 간격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를 사용하겠다가 이 잠재 변수의 지집이나 이 함수 g의 지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격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충분 통계라는 이야기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랭크 라이클리프랑 아무튼 간격 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지금 현재 있었던 두 가지 선형 회계에 있어서 두 가지 걸림돌을 해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형 회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 데이터 세션이 아니라 선형 회계 세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빅스텝을 써봐야겠죠. 지금 여기 조금 내용이 없는데, 이 풀 조인트하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전체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구해야 될 게 세 개예요. 베타와 G라는 모수 두 개와 전제부터 Z 해서 세 개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베타를 보겠다는 거고, 근데 지금 베타가 지금 어떻게 정의되는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Z 말고는 사실 0만 쓰잖아요. 나머지 Y와 G를 상수치고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여기 적혀있는 오른쪽에 적혀있는 전체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왼쪽에 두 개만 남고 나머지 상수치고 하게 돼서 적으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회계 분석처럼 특정 분포와 다른 저기 분포를 갖다 취해보면 사업 분포가 똑같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을 다시 얘기했죠. 그래서 다가 다음과 같은 분포를 취할 때, 분포를 가질 때 분산과 평균은 다음과 같이 다음을 갖는 다른 주고 분포를 갖는 것이 베타의 프로포션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할 것이 Z와 G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PPT 두 개 만들었었는데 섞였어요. 막 좀 제가 잡담 적어놓은 PPT는 섞여갖고, 아무튼 여기서 이걸 쓸 수가 있나? 네. 네. 잠시 PPT에서 이 Z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랑 상관이 없는 거죠. 얘랑 빠지고 얘만 남는 건데, 특히나 ZI인데 지금 I부터 N까지 다 분리되잖아요. 근데 I가 아닌 다른 실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I가 아닌 다른 뭐 J라고 하면 얘네들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만 따로 당길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그래서 얘가 지금 Z가 잠재 변수였으니까 딱 주었을 때 얘가 정규 분모로 따르게 되고, 이 값 주었을 때 여기는 순서만 갖게 되거든요. ZI와 YI와 GI가 되는 순서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Y가 주어지고 GI가 주어져 있으면 그 ZI의 크기가 제한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A와 B를 저희가 GYI-1, GYI라고 적었잖아요. 네, 이 두 가지로 제한이 돼요. 그 나머지 값으로 Z가 가졌을 때는 0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래 정규 분모가 이렇게 정규 분모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지금 지금 이 값에 따라서 제한을 씌워주고 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면적이 원래 1이었는데 1이 안 되게 될 거예요.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작아진 만큼 작아진 만큼 상수배를 해서 면적을 1로 붙여주겠다는 것이 여기 말하고자 하는 컨스트레인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상수배를 한다는 거는 어차피 비례하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있으니까 뭐 이 비례식에 더 추가로 적혀있지 않을 때 이런 개념이 컨스트레인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빠져있거든요. 내용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G를 보시면 얘랑 남겠죠. 얘랑 얘네 둘은 필요가 없거든요. 반대로. 왜냐하면 베타랑 G랑은 완전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제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어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어가 여기 교재에서는 정규 분포로 주어져 있어서 Z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가 나오지만 그래서 주어져 있는 A, B가 다음 제가 적어놓은 여기 적어놓은 A, B로 바뀌게 됩니다. G가 Z 값의 범주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이 된다. 이렇게 해서 G가 정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베타, Z, G 세 개의 이제 전권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구했으니까 깁스 스플링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깁스 스플링을 실제로 써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선정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잠재 분수를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고 그것에 대해서 베타, G, Z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이제 이렇게 리그레이션을 했다라는 것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한 번에 정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지원은 다음과 같은 아까 그 예시예요. 그 자녀의 학위 수준을 점수를 받는 그 예시인데 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챕터는 링크 라이크드 라인 클리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면서 세 개의 파라미터를 구했잖아요. 파라미터가 아니죠. 두 개의 파라미터 한 개의 잠재 변수 구했잖아요. 근데 근데 이거를 구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런 카테고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순서형 자료에 받으면서 말이에 카테고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구해야 되는 인계점 또한 추정해야 되는 인계점 또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쉽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희는 성형 회계를 함에 있어서 회계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궁금한 건 특히나 궁금한 건 벤타인데 G를 추정하지 않고 이 벤타를 추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좋겠다라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G를 아예 안 쓴다는 건 아니고요. G의 순서 정보만을 저희가 빼와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라이크루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순위 제약을 한번 봐야 되는데 말만 보면 지금 ZI에 대응하는 YI의 순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약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여기 아래 있는 식처럼 ZI1과 ZI2 사이의 순서 정보는 YI1과 YI2의 순서 정보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ZI는 지금 6개의 값이고 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격에는 정보 없이 순서 정보만으로 지금 정보가 충분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통계량이다. 그래서 이게 충분통계라는 것이 결국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간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도 저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간격의 정보가 없다는 선형 회계에 있어서의 걸림돌을 해결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위 제약 바탕으로 백라이프들을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 시간은 그 펜타의 포스텍 디스트리뷰션 식이에요. 다음과 같은 뭐 비례식을 간다고 하는데, 원래 할 내용 따로 적어놨는데 탭블릿 있어서 보고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식만 조금 보면 네. 지금 요 랭크 라이크보다가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근데 지금 RY라는 것은 이 순서를 만족하는 모든 Z 집합이에요. 모든 Z 집합을 하나하나 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티그럴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 Z가 가지는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N 차원이라고 할 때 이 각각의 차원들에 대해서 각각의 얘네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공부를 해주겠다. 왜냐면 Z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상호이니까 이 ZI는 이 트랜스포머 XI를 평균으로 가지고 분산 1의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들을 계산해 준다는 것이고, 뭐 핵심적인 거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G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G를 쓰지 않고도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이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라이크들은 G를 안 쓴다.
그래서 이것도 저장해. 이걸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랭크를 써놔서 계산해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 중 하나가 이 식을 계산하기가 힘들대요. 저는 뭐 안 해봤지만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얘를 쓰지 않고서 계산을 해본다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먼저 베타의 조건 분포, Z의 조건 분포 차례차례 가보면 사실 베타 조건 분포는 사실 어렵지 않죠. 네. 이좀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전 했던 것처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두 가지가 이 정보가 두 개 기본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두 개가 기본되어 있었는데 이 Z의 순서 두 개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느 순서가 되어 있냐 누가 크냐라는 것이 Z를 전체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출되는 값이잖아요. Z 하나하나의 값을 잘 알고 있으면 Z 순서 또한 당연히 알고 있겠죠. 해서 이 뭐죠? 순위 제약은 이 Z는 이 Z 값이라는 정보에 포함되는 정보가 돼서 ZZ만을 사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Z의 프로그레이션 디테일을 보면 얘도 똑같아. 얘는 아까 같은 거랑 완전 똑같구나. 아까 제가 했던 모드 프로그레이션 리그레이션에서 나왔던 Z의 분포식을 갖고 왔거든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보시면 그냥 똑같이 생긴 거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A와 B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얘는 G를 썼고요. 얘는 G를 안 썼다는 거. 왜냐하면 랭크랑 Q를 써서 G의 순서 정보만 취하기 때문에 G를 식 자체는 똑같은데 G를 썼냐 안 썼냐, G를 써서 저기를 했냐, G를 쓰지 않고 저기를 했냐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G를 쓰지 않고도 추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서 실제로 식이 똑같은 거 보면 뭔가 실제로 해봤을 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더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카테고리 수가 작고 샘플 수가 많을수록 이 랭크라이트를 쓰는 모델과 원래 모델이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건데 그거 같지 않나요? 카테고리가 작을수록 샘플이 많을수록 뭔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랭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응 변수 y가 순서형 장비기만 하니까 아까 말했던 수치화될 수 있냐 없냐랑 아무 관계가 없이 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당연히 집값 수정하지 않고 똑같다 수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필요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랭크라이트. 시간 내로 맞출 수 있겠네요. 저번 먹어야지. 마지막으로 이제 코플라 모델을 하거든요. 코플라 모델 이번에 처음 뵀어요. 네, 친구 처음 뵀는데 하기 전에 코플라랑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스컬라 티오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수가 두 개인 것만 일단 갖고 왔는데 지금 x와 y 사이의 어떤 의존 관계에 대한 이건 CDF는 F 따로 X 따로 Y 따로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 얘는 얘 이름이 코플라예요. 얘 이름이 코플라랑 코플라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Y랑 Z가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서 Y랑 Z는 저희가 아까 방금 봤던 Y랑 Z랑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랑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처음 들었던 예시가 부모의 학위여고 그리고 부모의 자녀 수로부터 자녀의 학위 수준을 이제 성형필기 분석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성형필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존재하는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변수가 지금 거기서는 이제 듀그리만 있었지만 얘네들 각각이 전부 다 어떻게 서로에게 작동하는지, 적용하는지, 의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이 y 하나하나가 저는 아까 y는 원래 그냥 디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y는 어떤 디그리가 아니라 차일드, 파레스 디그리, 그리고 디그리를 합친 표가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두 명을 뽑았어요. 두 명을 뽑았는데
그 한쪽은 자식이 둘이고,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학위 수요자가 있고, 그리고 석사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자녀가 넷이고, 부모님은 학위 수요가 안 돼 있고, 또 그 자녀가 석사 과정을 갖고 있어요. 이 경우에 예, 어떻게 비교할 거냐는 거죠. 설마 얘랑 비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녀 수랑 부모의 학위 수를 비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녀 수랑 내가 지금 석사인지 학사인지 이런 걸 비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로로 비교를 하겠죠. 2와 4, 자녀 수가 어떤지 1과 0, 그리고 석사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y 다이지라 되어 있는데 네, 같은 j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네, y, i,1, y, k,1 이렇게 해서 j가 같은 것들끼리 비교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z는 그러한 y들 간에 정확히 말하면 얘네들 간에 관계다, 의존 관계다, 의존 관계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다변량 정규 분포로 나타내는 거고 근데 여기서 다변량 정규 분포를 나타낼 때 이거 아까 비슷한 것 중 하나가 정규 분포를 따랐던 것 중 하나가 Z 또 원래 그 전에 봤던 Z도 정규 분포를 따랐어요. 이 정규 분포를 따랐잖아요. 얘는 평균이 6이고 분산이 6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얘 또, 6호는 비교를 함에 있어서 크기가 아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2랑 4가 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얘가 여기다 곱하기 2를 한다고 해서 순서 정보가 전혀 바뀌는 게 없잖아요. 네. 석사가 네. 여기다가 곱하기 더하기 3 여기다 더하기 3 한다고 물론 여기는 이순영 자료니까 더하기 3을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 순서 정보에는 바뀌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궁금한 건 순서 정보고 갖고 있는 건 순서 정보밖에 없는데 어차피 여기다가 뭐든지 바뀌는 게 없다면 가장 편한 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걸로 든 거죠. 이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이 Z라는 이 변수들 간의 의존 관계를 보는 시계로는 이게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0으로 분산을 1로 보여주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같은 경우에도 상관 계수인데 지금 요 예시는 3 곱하기 4라고 그러죠. P가 있을 때에서 얘가 변수로 1, 기분 1 넣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산 1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이거의 콜라 모델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분석해야겠죠. 이제 베이지안을 써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이 PSI가 프라이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프라이어가 없어갖고 얘를 프라이어가 있어도 컨주게이트 해야지 저희가 뭘 지금까지 벌었잖아요. 지금 계산이 너무 힘들어서 컨주게이트 하다가 치고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많고 했는데 근데 그걸 모르니까 프라이어 하지 않으니까 계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PSI 대신에 그냥 시그마라는 변수를 쓰자 모수를 바꿉니다. 네, 모수를 PSI에서 시그마로 바꿔요. 왜냐하면 얘는 아까 봤다시피 다변량 적응 목표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 시그마가 컨주게이트라는 것도 알고 이 프라이어가 인버스 미션트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포스테리어가 인버스 미션트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시그마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순서 정보밖에 없죠. 순서 정보밖에 없으면 지금 제가 주어진 이 두 가지 시그마가 도출됐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의 사인은 같습니다. 상관 계수는 같이 똑같이 나와요. 그 말에서 얘네들의 스케일을 변경하는 것이 순서 정보에 영향을 안 주는데 모수 시그마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얘가 왜 0,2여야 되는지 얘가 왜 0이고 얘가 문제를 1인지 설명하면서 크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크기랑 상관이 있게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크기랑 상관이 있게 나와서 지금 하나의 데이터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시그마 모수값이 도출될 수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는 이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하나의 데이터에서 수많은 모습, 수많은 뭐가 2개 이상의 하나가 단 하나의 이제 모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식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별이 불가능해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방금까지 했던 이념이고요. 프라이어 모름으로 모수를 바꿨더니 상관계수를 구하고있는데 예, 식별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식별이 가능하게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이번에는 저희는 상관계수를 추정할 거예요. 시그마를 쓰고 샘플에서 시그마를 뽑아서 그 시그마를 통해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상관계수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로 이 시그마를 구하고 샘플을 그래서 이제 걔를 통해서 이 픽사이를 구해서 걔네들 간에 그럼 무수가 픽사이가 됐으니까 이 걔네들 간에 이제 뭐 수정을 해보겠다는 건데 얘도 근데 문제가 있죠. 처음 저희가 픽사이를 왜 안 다루고 시그마를 쓰느냐면 이 프라이와 컨주게이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픽사이의 컨주게이션 이용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하면 식별은 가능하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성악기술이라는 값은 크기랑 스케일에 관계없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별은 가능하게 모수가 딱 하나로밖에 안 나오는데 계산이 복잡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게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우시안 포플러 모델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베이지안이니까 이걸 이제 깁스 샘플링을 써봐야죠. 그래서 풀 펑셔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시그마. 근데 얘는 쉽습니다. 시그마가 프라이어가 인버스 위셔. 저희는 이미 배웠잖아요. 전체 조건부 분포 동안 인버스 위셔 얘기하고 프라이어 포스테리어가 그대로 인버스 위셔트가 나오더라.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다른 양 전기 분포에서 이미 다 알았던 내용인 만큼 주어로 다른 내용 그리고 사인을 못 구한다고 했죠. 사인을 못 구하니까 넘기고 이제 ZA 풀 펑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갈 건데 얘 또한 이제 챕터 7.5가 다변을 중국 분표에서 배웠던 내용 그래서 Z가 다음번은 다변을 중국 분표인데 지금 그 제2제의 값을 빼고 나머지 모든 제2값을 다 주어져 버리면 사실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변수가 하나밖에 안 남아서 단변량 정도 분포가 돼요. 그래서 단변량 정도 분포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얘는 재택값이니까 얘 또한 순서 자료의 영향을 순서 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제한된 정기 분포가 된다라는 것이 룰 컨디션 디스트리뷰션 오브 Z의 내용이었고요. 아래 내용이 좀 없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할 내용이 미싱 데이터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게 없는 게 지금 저희 순서 정보에 의해서 데이터들의 그 범주가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뭐 그냥 단순히 미싱 데이터 정보가 하나가 없다. 빨리 예시로. 요거 하나가 없다. 요거 하나가 빠진 채로 정보가 들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인데 그러면 얘는 지금 컨스트레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냥 정규 분포를 쓰겠습니다. 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놀랑중랑 넘어가지만 이 데이터를 처리한다. 여기까지 해서 순서형 자료를 깁스 샘플링도 쓰고 깁스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끝났는데요. 여기 길었으니까 요약을 한번 하면 첫 번째로 했던 게 베이직 프린시플 베이지안 개체적 회귀 모형이 되네요. 이거는 그룹간 정보 공유와 결합을 통해 수가 작하고 분산충충이 된다. 깁스 샘플링으로 작은 정보가 근사가 된다라는 것이고 GLM에서는 깁스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시스팅 알고리즘도 사용해야 한다. 라는 것이 내용이었고 세 번째로 한 이제 순서형 자료의
변수 방법론에 대한 내용에서는 잠재 변수를 써야 되는데 쓰긴 쓸 건데 지함수를 하지 않고도 추정할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포플러 모델을 통해서 관계에서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이번 세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근데 약간 좀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디어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선 뭐 우리가 설문 같은 거 행복도나 뭐 이런 걸 조사하면 보통 뭐 네,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본인의 행복의 정도나 금전적인 성취의 정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연속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연속형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밖에 표기를 못 하잖아요. 설문 같은 곳에선. 어, 시, 지우개로 돼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행복은 연속이니까 이런 식으로 행복의 정도를 연속으로 모델링 한 다음에 간격을 잘 줘서 자르면 우리가 0, 1, 2, 3, 4, 5로 원래대로 모델링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행복을 연속적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잠재 변수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 잠재 변수를 도입해서 여기다 회귀 모델을 적용한 다음에 그럼 여기다 회귀 모델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간격을 잘 줘서 잘라가지고 뭐 행복 정도가 이 구간에 있으면 1이고 뭐 이 구간에 있으면 2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Z라는 잠재 변수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해서 잠재 변수가 도입이 돼가지고 네 그럼 G 그 잘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Z라는 뭐 그런 모델과 Z는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변수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늘상 해왔던 그런 회귀 모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Z를 자를 수 있는 G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G는 네. 그래서 뭐 G 뭐 마이너스 무한보다 크고 뭐 G1보다 작으면 우리가 회귀를 진행해서 행복도의 연속도를 구한 이 Z가 이러면 뭐 2를 뱉고 뭐 G1보다 크고 G2보다 작으면 뭐 2를 뱉고 뭐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G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사실 여기서 G는 모수잖아요. 그러면 이 모수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가 그럼 중요해지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델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수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러면 베타라는 모수가 있고 회귀식에 그리고 잠재 변수인 z라는 변수가 있을 거고 얘는 지금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g라는 모수가 있을 거고 g도 벡터예요. 지금 g1, g2 이렇게 쭈루룩 해서 구간만큼의 g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로 y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제 얘를 이제 풀 컨디션으로 보면은 p 베타 네 베타에다 곱하기예요. 곱하기 이제 p z 베타인데 잠시 p 죄송합니다. p z 기분 베타에 p y 기분 z 곱하기 g 이거 지금 다 곱하기인데요. 그러면 얘를 잠시 얘는 수식인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얘를 다시 보시면 pg에 zi 빼기 베타 x p의 g의 z g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수식적인 부분은 그냥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잘 잘라서 풀 컨디션을 주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가 G가 모수잖아요. 그럼 모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모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입되는 아이디어가 랭크 라이클리우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 Z를 이렇게 행복도로 나타냈으면 이 잘리는 이 구간을 설정하는 거니까 그 G라는 함수는 당연히 논 디크리징이어야겠죠. 왜냐하면 행복도가 높아질수록 행복이 높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y는 우리가 GZ로 나타냈는데 그러면 y1이 y2보다 크다는 건 GZ1이 GZ2보다 크다는 게 되고 그러면 Z1이 Z2보다 크다는 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도입된 아이디어가 우리가 그럼 G라는 오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Y1이 Y2보다 어차피 크다는 건 그러니까 행복도 2가 행복도 1보다 크다는 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지니 Z라는 변수가 결국 크다는 게 되니까
y1이 y2보다 클 때 z1이 z2보다 큰 공간을 모두 훑으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예를 들어 y 기분 세타란 뭐 우리가 y에 대한 뭐 확률 분포가 있다고 할 때 y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세타에 대한 정보를 모두 훑었다고 하면 보통 이걸 이제 세타에 대해서 세타의 모든 서포트에 대해서 적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y1이 y2보다 클 때 z1이 z2보다 큰 모든 공간을 적분을 하면은 그럼 우리가 g라는 그런 모수를 도입하지 않고도 이 베타라는 이 모수를 잘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여기서 원래 우리가 g라는 모수가 있었지만 이거 대신에 이런 그런 공간을 도입해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좀 넘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플라 모델이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전개된 식을 보시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설문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뭐 변수가 있고 뭐 금전적 성취도란 뭐 이런 두 가지의 항목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한 거는 앞서는 이제 이 사람이 행복이 몇인가, 사람마다 행복이 몇인가 그걸 이제 회귀 모델로 진행해서 일반화를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럼 행복이랑 이 금전적 관계가 금전적이란 이 두 가지 변수가 금전적 성취도란 변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잠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델을 그 앞서 그 Z라는 걸 연속적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왜 0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실제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행복 뭐 성취도 뭐 이런 것 간의 관계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베타라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전개된 식을 보시면 결국 그 y1 뭐 y2 이런 게 있으면 y1에 대한 마진은 계속 그냥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뭐 금전적 성취도란 변수들이 있을 때 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마진이 그럼 앞서 말씀드린 G라는 모수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가서 이런 식을 보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식을 보시면 그럼 이 식은 아까처럼 G라는 모수랑 아까 베타랑 G랑 Y 중에 이제 베타는 관계만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아까 Y의 마진을 뭐 이렇게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마진을 결정하는 건 G라는 모수였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얘가 지금 Z라는 애가 지금 행복이라는 것과 뭐 금전적 성취도 이런 식으로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마진을 결정하는 건 여기서 이제 이 모델에서 G라는 변수인데 그러면 얘네들의 이 관계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멀티노말이니까 얘네들의 공상관관계를 하나요? 공분산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이 시그마라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 각각 변수가 이렇게 벡터화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의 하나의 마진을 결정하는 모수와 그리고 죄송하네요. 이 모델은 이 시그마까지 있네요. 마진을 결정하는 모수와 얘네들 간의 관계, 이 행복, 뭐 금전적 성취도 이런 관계를 설정하는 모수가 분리되어 있는 모델을 저희가 코블라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앞서 지혁이 형이 설명해줬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스칼라스 시어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마진 어떤 변수들이 있고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고 이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예요. 얘네들은 지금 1차원이에요. 벡터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고 어떤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모수가 존재하면 얘네들의 그 조인트 분포가 무조건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유니크하게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게 스칼라 시어럼이고요. 어쨌든 이런 거에 의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그 각각의 마진을 나타내는 모수가 있는데 얘네들 분리해서 모델링할 수 있는 걸 코블라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수들을 통해서 얘네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코블라 모델을 복원해서 할 수 있는 거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 저희가 공상관관계를 할 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깨지네요. Z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Z1부터 ZP까지가 있고 얘네들을 이제 저희가 앞서 멀티 노말 0, 뭐 푸사이로 모델링을 했는데 푸사이는
대각선인 일인 행렬이었어요. 그래서 왜 1이냐면 어차피 얘네들의 스케일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Z란 함수로 어차피 스케일이 조정이 되니까 굳이 뭐 복잡하게 둘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대각행렬을 다 1로 두는 그런 스케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Z1이 Z2보다 클 확률을 생각해 봐요. 근데 이런 걸 벌어볼까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얘네들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리통계학에서 PX1이 X2보다 클 확률은 우리가 EX1이 EX2보다 클 확률이랑 똑같았잖아요, 늘.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바꾸면 이 상관관계에 의해서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게 모델링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서 이제 얘 네. 그러면 그냥 아무 위샤트 분포나 걸어준 다음에 그럼 이 위샤트 분포가 예를 들어 뭐 시그마 11, 시그마 12, 시그마 뭐 21, 시그마 22 근데 얘가 지금 상관 계수니까요. 그럼 얘를 아무 위샤트 분포나 걸어준 다음에 우리가 그런 나중에 구한 그 위샤트 분포를 그 정규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각은 1이 되고 나머지는 상관계수가 되게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각각의 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하나의 변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그런 두 가지를 다루는 게 이제 오늘의 이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이 12단원에서요. 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인태 간사님께서 그 잡담방에 뭐 올려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R 코드 하나랑 그리고 뭐야 R 코드 하나랑 그리고 그 모델링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려봤는데 R 코드 그 패키지만 다운로드 받고 그냥 딸깍딸깍 하면 다 돌아가서 모델링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사실 코드를 돌려본 시간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뭘 배웠는지 요약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코드를 돌려볼 거예요. 그런 세션을 가질 건데 그거 전에 미리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취지로 간사님께서 올려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 네, 시간이 너무 넘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